5월에 디약볕이 기와 지붕을 뚫을 듯이 내리쬐는 오후였다. 월곡마을 끄트머리에 자리 잡은 낡은 서당에서는 매미들의 악을 쓰는 울음소리와 아이들의 졸음 섞인 글, 읽는 소리가 기묘한 불협화음을 이루고 있었다. 방 안은 퀴퀴한 먹물 냄새와 아이들이 흘린 땀 냄새가 뒤섞여 숨이 턱턱 막힐 지경이었고, 낡은 책상 위에는 손때 묻은 소학책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 책들은 주인인 학동들의 머릿속으로 들어가길 거부하는 듯 바람 한 점 없는 방바닥에 무기력하게 펼쳐져 있을 뿐이었다. 김 훈장은 달고 다른 방석 위에 짐짓 위엄을 갖추고 앉아 희끗희끗한 염소 수염을 쓰다듬고 있었다. 그의 매서운 눈빛이 꾸벅꾸벅 조는 아이들의 정수리를 훑고 지나갈 때마다 아이들은 화들짝 놀라 책으로 침 흐른 입가를 가리기에 바빴다. 오늘은 그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그리고 아이들이 가장 지루해하는 대장부의 기계에 대해 설파하는 날이었다. 그의 무릎 옆에는 반들반들하게 윤이 나는 대나무 회초리가 마치 웅크린 뱀처럼 놓여 있어 딴청을 피우는 녀석들에게 무언의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다들 귀를 씻고 잘 듣거라. 사내 대장부가 천지간에 우뚝 서려면 그 근본은 오로지 기계에 있느니라. 옛 성현께서 말씀하시기를, 태산이 눈앞에서 무너져도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아야 하며, 서슬퍼런 칼날이 목에 들어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셨다. 김 훈장의 목소리는 한양의 대제학 흉내를 내느라 잔뜩 힘이 들어가 있었으나 정작 듣는 이의 귀에는 쇠를 긁는 소리처럼 거슬릴 뿐이었다. 그는 허공을 향해 팔을 휘두르며 마치 눈앞에 거대한 태산이라도 있는 양 비장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방구석 제일 뒷자리에 앉은 칠복이는 손가락에 침을 묻혀 먼지 쌓인 책상 위에 괴상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훈장님의 일장연설은 칠복의 귓등을 스치고 지나갈 뿐 머릿속에는 온통 냇가에서 물장구 칠 생각뿐이었다. 칠복은 곁눈질로 훈장을 훔쳐보며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산이 무너지면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치는 게 상책이지, 멍청하게 서 있다가 돌무더기에 깔려 죽는 게 무슨 대장부란 말인가. 하지만 지난번 공자님도 배가 아프면 뒷간에 뛰어갔느냐고 물었다가 종아리가 터지도록 맞은 기억이 있어 입 밖으로 내뱉지는 않았다. 김 훈장은 칠복이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자 감동하여 경청하는 줄 알고 기분이 고조되어 목청을 더욱 높였다. 이러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일컬어 부동심이라 하느니라. 이는 내가 평생을 바쳐 닦아온 경지이니라. 너희는 나를 보아라. 내 마음은 가을물처럼 맑고 고요하여 설령 천둥번개가 귓가에서 으르렁거려도 모기 소리만큼도 여기지 않을 것이니라. 그는 지그시 눈을 감고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띠며 도통한 선비의 자태를 흉내냈으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는 꼴이 영락없이 쥐를 노리는 족제비 같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열어젖힌 창문 틈으로 갑자기 돌개바람이 훅 하고 들이닥치더니 마른 낙엽 몇 장이 방 안으로 회오리치며 들어왔다. 그와 동시에 시커먼 그림자 하나가 지붕 위를 쏜살같이 스치며 기와장이 덜그럭거리는 소리를 냈다. 평온하던 서당의 공기가 일순간에 깨지고 귀신 이야기를 밥 먹듯이 듣고 자란 아이들의 눈동자에 공포가 서리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서로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웅성거렸고 방금 전까지 쩌렁쩌렁 울리던 훈장의 훈계는 허공으로 흩어져 버렸다. 난데없이 천장에서 우당탕하는 굉음이 터져 나왔다. 낡은 석가래에서 묵은 먼지가 소나기처럼 쏟아져 내렸고 뒤이어 앙칼진 비명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이 울려 퍼졌다. 그것은 마치 굶주린 짐승이 먹잇감을 덮칠 때 내는 소리 같기도 했고 어린아이가
자지러지게 우는 소리 같기도 했다. 영문을 모르는 아이들이 얼어붙은 채 천장을 올려다보기도 전에 태산이 무너져도 꿈쩍 않는다던 김 훈장의 두 눈은 이미 흰자위가 드러날 만큼 뒤집혀 있었다. 애구머니나 호환이다. 호랑이가 내려왔다. 김 훈장의 입에서 터져나온 소리는 점잖은 선비의 호령이 아니라 끓는 물에 빠진 돼지의 단말마에 가까웠다. 그는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는데 평소 허리가 아파 구부정하게 걷던 노인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날렵한 몸놀림이었다. 극도의 공포에 질린 그는 허우적대다가 자신의 앞에 놓인 서안을 발로 걷어차고 말았다. 묵직한 벼루가 공중으로 솟구치더니 그가 애지중지하며 풀을 먹여 다려 입은 하얀 도포자락 위에 시커먼 먹물을 폭포수처럼 쏟아부었다. 천하의 대장부를 자처하던 김 훈장은 제 발에 걸려 엉덩방아를 못 쉬며 대자로 낮아빠졌다. 머리에 쓰고 있던 탄건은 벗겨져 방구석으로 굴러갔고 정갈하게 빗어올린 상투는 산발이 되어 미친년 쑥대머리 꼴이 되었다. 그는 체면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바닥을 박박 끼어서 학동들이 쓰는 조그만 책상 밑으로 머리를 들이밀었다. 엉덩이는 미처 다 숨기지 못한 채 하늘로 치켜들고 입으로는 연신 조상님과 산신령님을 찾으며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었다. 그때 천장 대들보 위에서 소동의 주범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집채만한 호랑이가 아니라 쥐를 쫓다가 발을 헛디뎌 미끄러진 이웃집 뚱보 얼룩 고양이였다. 녀석은 민망한 듯 야옹하고 짧게 울더니 열린 문으로 잽싸게 도망쳐버렸다. 고양이가 남기고 간 것은 뽀얀 먼지 구름과 책상 밑에 처박혀 덜덜 떨고 있는 스승의 추한 엉덩이뿐이었다. 고양이 울음소리가 서당안을 울리자 공포에 질려있던 아이들의 얼굴에 황당함이 번져가기 시작했다. 칠복은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웃음을 참느라 허벅지를 꼬집어야 했다. 얼굴이 시뻘개지고 어깨가 들썩거리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다. 저게 바로 태산이 무너져도 눈 하나 깜짝 않는다던 부동심의 실체란 말인가. 칠복의 눈에 비친 스승의 모습은 존경스러운 학자가 아니라 겁에 질려 쥐구멍을 찾는 늙은 시골 쥐와 다를 바가 없었다. 칠복은 오늘부로 훈장님이 가르쳐준 모든 공자왈, 맹자왈이 저 고양이 발톱대만도 못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한참이 지나도 호랑이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자 김 훈장은 그제야 책상 밑에서 슬그머니 고개를 내밀었다. 그의 얼굴은 먹물 범벅이 되어 마치 오랑캐의 가면처럼 흉측했고 수염에는 거미줄과 먼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그는 눈을 껌벅이며 주위를 둘러보았고 자신을 쳐다보는 열상의 호기심 어린 눈동자와 마주쳤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는 짐짓 헛기침을 크게 하며 비틀비틀 일어섰다. 크흠, 너희들은 오해하지 말거라. 나는 방금 호랑이가 아니라 쥐 잡는 고양이인 줄 진즉 알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다리를 감추려 옷자락을 매만지며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목소리는 여전히 염소처럼 떨리고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나라를 구한 장군처럼 비장했다. 이것은 도망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보호하기 위해 맹수의 시선을 내 쪽으로 유인하려 했던 고도의 전술적인 움직임이었다. 알겠느냐? 방 안에는 정막만이 감돌았다. 아이들은 감히 대꾸는 못했지만 그들의 눈빛은 이미 스승에 대한 신뢰를 잃은 지 오래였다. 그때 앞줄에 앉은 코 흘리게 녀석이 손가락으로 훈장의 얼굴을 가리키며 천진난만하게 물었다. 훈장님 얼굴에 묻은 먹물이 꼭 아까 도망간 고양이 수염 같습니다. 그 말은 마치 마른 장작에 불을 지핀 격이었다. 뒤에 앉은 아이들이 참았던 웃음을 터뜨리며 킬킬거렸고 칠복은 아예
책상에 머리를 박고 수고거렸다. 김 훈장의 얼굴은 먹물 묻은 검은색 위로 붉은 기운이 솟구쳐 올라 기괴한 자줏빛으로 변했다. 그는 소매로 얼굴을 훔쳤으나 먹물은 더욱 번져 꼴만 더 우스꽝스러워질 뿐이었다. 그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회초리를 집어들어 바닥을 내리쳤다. 이놈들 감히 스승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경거망동하다니 맹자가 말씀하시길 경박함은 소인의 것이라 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다. 다들 집에 가서 명심보감 한 편씩 베껴오거라. 훈장은 허둥지둥 뒷문으로 사라졌다. 씻으러 가는 것인지 아니면 쪽팔림을 견디지 못해 도망가는 것인지 알 길은 없었다. 하지만 그의 뒷모습에서는 아까의 그 당당하던 기계는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었고 축처진 어깨만이 그의 비참한 심정을 대변하고 있었다. 칠복은 사라지는 스승의 등 뒤로 혀를 쏙 내밀었다. 오늘 배운 것은 책 속에 있는 죽은 글자가 아니라 인간의 허세가 얼마나 가볍고 부질없는 것인가 하는 살아있는 교훈이었다. 서당마당에는 다시금 매미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마치 방금 전의 소동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맴맴거리는 소리가 더욱 거세졌다. 칠복과 아이들은 책보를 챙겨들고 환호성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훈장님의 먹물 묻은 얼굴과 고양이의 야옹 소리만이 맴돌았다. 아이들은 알게 모르게 느끼고 있었다. 어른들이 말하는 용기라는 것이 사실은 아주 조그만 두려움 앞에서도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모래성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해질녘 마을 어귀에 자리 잡은 주막은 하루의 고단함을 막걸리 한 사발로 씻어내려는 사내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찌그러진 주전자들이 탁자 위를 오가고 붉게 달아오른 얼굴들은 침을 튀기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안주 삼아 떠들고 있었다. 개똥이네 밭에서 나온 고구마가 사람 얼굴을 닮았다는 둥, 윗마을 과부댁 담장이 무너졌다는 둥, 시시콜콜한 잡담이 오가는 가운데 주막문이 벌컥 열리며 나무꾼 덕구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들어섰다. 그의 몰골은 마치 산에서 귀신이라도 만난 듯 머리카락은 산발이었고 옷가지에는 솔잎과 흙투성이었다. 덕구는 들어오자마자 빈 탁자를 주먹으로 콱 내리치며 숨을 헐떡거렸다. 네, 내가 봤어.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 그의 목소리는 공포와 술기운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주막 안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고 주모가 행주를 던지며 핀잔을 주었다. 아이고, 이 화상아, 또 어디서 낮술을 퍼마시고 와서 주정이야, 외상값이나 갑고 소리를 질러라. 하지만 덕구의 눈동자는 여느 때의 흐리멍덩한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말로 무언가 거대한 공포를 목격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동공이 풀린 짐승의 눈빛이었다. 술주정이 아니여. 저기 뒷산 으스름 바위 근처에서 집채만 한 호랑이를 봤단 말이여. 덕구의 말에 좌중은 잠시 침묵하다가 이내 폭소를 터뜨렸다. 김씨 아저씨가 배를 잡고 웃으며 말했다. 이 사람이 취해도 단단히 취했구먼. 요즘 세상에 호랑이가 어디 있다고 그래. 그건 다 옛날 이야기지. 자네가 본 건 기껏해야 살갗이나 오소리였겠지. 사람들은 다시 술잔을 기울이며 덕구의 말을 무시하려 했으나 덕구는 억울하다는 듯 가슴을 치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아니요. 내가 살갗이랑 호랑이도 구별 못할 놈으로 보여. 그 놈은 눈에서 시퍼런 불길이 뿜어져 나왔고 입을 벌릴 때마다 천둥 같은 소리가 났어. 게다가 머리에는, 그래, 머리에는 도깨비처럼 뿔도 달려 있었다니께. 덕구의 묘사가 구체적으로 변해가자 웃고 떠들던 사람들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다. 호랑이에게 뿔이 달렸다는 말은 듣도 보도 못한 소리였지만 공포란 본래 무지에서 싹트는 법이다.
혹시 전설 속의 괴수, 불가사리나 산신령이 노에서 보낸 유물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사람들 마음속에 피어올랐다. 덕구는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자 신이 나서 말을 이어갔다. 그놈이 말여 산짐승을 잡아먹는 게 아니라 소나무를 뿌리째 뽑아서 우적우적 씹어먹고 있더라고.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오줌을 지릴 뻔했지 뭐야. 사실 덕구가 본 것은 박서방네 집을 탈출한 누렁이가 한가롭게 깻넝쿨을 씹고 있는 모습이었고, 뿔이라고 생각한 것은 누렁이의 굽은 뿔이었다. 하지만 만취한 덕구의 눈에는 그 순박한 소가 세상을 집어삼킬 괴물로 둔갑해 있었고, 그의 입을 통해 나온 이야기는 이미 사실의 영역을 떠나 있었다. 주모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덕구의 빈잔에 술을 채워주며 맞장구를 쳤다. 어머나, 세상에 소나무를 씹어먹다니 그게 보통 놈이 아니네. 육식을 하는 짐승보다 채식을 하는 요물이 더 무서운 법이야. 그만큼 힘이 장사라는 거 아니겠어. 주모의 해석이 더해지자 이야기는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사람들은 이제 호랑이가 아니라 채식하는 괴수의 출현에 대해 심각하게 토론하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그 괴수가 사람을 잡아먹지 않고 숲을 파괴하여 마을을 덮칠 것이라 주장했고, 누군가는 그것이 마을의 흉조라고 탄식했다. 소문은 발이 달린 것도 아니면서 주막 문지방을 넘어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다. 우물가에서 저녁거리를 씻던 아낙네들의 귀에 들어갔을 때 괴수는 이미 집채만 한 크기에서 산채만 한 크기로 불어나 있었다. 들었어. 덕구가 본 그 괴물 말이야. 입김 한 번 불면 초가집이 몽땅 날아간다네. 아이고, 끔찍해라. 뿔이 3개나 달렸고 눈이 4개라면서 아낙네들은 몸서리를 치며 서둘러 물동이를 이고 집으로 돌아갔고, 아이들을 집 안으로 불러들여 문을 꽁꽁 걸어 잠그게 했다. 한편 마을 반대편에서는 박서방이 울상인 얼굴로 온 동네를 헤집고 다니고 있었다. 누가 우리 누렁이 못 봤어? 뿔이 한쪽으로 굽은 놈인데 오늘 낮에 고삐를 풀고 도망갔지 뭐여. 하지만 아무도 박서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씨 사람들은 제 살 길 찾기에 바빴고 박서방을 붙잡고는 누렁이 걱정할 때가 아니라 괴수 걱정을 해야 한다며 핀잔을 주었다. 이 사람아, 지금 산에 괴물이 나타나서 나무를 씹어먹고 있다는데 소타령인가 자네 소도 이미 그 괴물 뱃속에 들어갔을지도 몰라. 박서방은 기가 막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우리 누렁이는 겁이 많아서 토끼만 봐도 도망가는 녀석인데 괴물이라니. 하지만 마을의 분위기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칠복은 담장 너머로 박서방이 마을 사람들에게 타박받는 모습을 지켜보며 혀를 찼다. 칠복의 명석한 머리는 덕구가 말한 풀 뜯어먹는 뿔 달린 괴수와 박서방의 사라진 누렁이 사이에 기막힌 연결고리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른들의 세상에서 진실은 그리 환영받지 못하는 손님과도 같았다. 마을 촌장을 비롯한 노인들은 마을 회관인 노인정에 모여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그들은 곰방대를 입에 물고 심각한 표정으로 연기를 내뿜으며 대책을 논의했다. 하지만 그 논의라는 것이 기껏해야 이것은 하늘의 뜻이니 제사를 지내야 한다거나, 아니 내 옆마을 김진사댁 묘자리를 잘못 써서 화를 부른 것이네 하며 서로 탓을 하는 것에 불과했다. 정작 산에 가서 확인해볼 용기를 가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사실 확인이 아니라 누가 더 그럴싸한 해석을 내놓느냐 하는 자존심 싸움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다. 평소 같으면 들판에서 들려올 개구리 소리마저도 공포에 질려 숨을 죽인 듯 했다. 집집마다 불을 끄고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않으려 애썼다. 가끔 바람이 불어
문풍지가 떨리기만 해도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은 화들짝 놀라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다. 상상은 공포의 가장 좋은 먹이였고 어둠 속에서 마을 사람들의 상상력은 괴수의 발톱보다 더 날카롭게 그들의 심장을 조여왔다. 덕구는 하루아침에 마을의 영웅이자 유명 인사가 되어 있었다. 그는 괴수와 마주치고도 살아 돌아온 유일한 생존자라는 칭호를 얻었고 주막에서는 그에게 공짜 술을 퍼주며 무용담을 듣기를 원했다. 덕구는 취기가 오를수록 이야기를 더욱 부풀렸다. 내가 말여 그놈이랑 눈이 딱 마주쳤는데 내가 기합을 딱 넣으니까 놈이 겁을 먹고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더라고.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덕구의 용기에 감탄했다. 낮에는 겁쟁이라고 놀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를 우러러보는 꼴이 참으로 가관이었다. 산속에서는 무당이 굿을 해야 한다며 징과 꽹과리를 챙겨 들고 나섰다. 무당은 마을 입구에 서서 쌀을 뿌리며 주문을 외워댔다. 물러가라, 썩 물러가라. 동해 용왕님이 노하시고 서산대사가 통곡할 노릇이로다. 그녀의 퍼포먼스는 마을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들었다. 사람들은 쌀독을 털어 무당에게 바쳤고 괴수를 달래기 위한 제물로 돼지머리까지 준비했다. 누렁이가 풀을 뜯고 있을 뿐인 숲을 향해 온 마을이 절을 올리는 형국이었다. 칠복은 마루에 걸터 앉아 이 모든 희극을 지켜보며 쓴 웃음을 지었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항상 정직하라고 가르치면서 정작 자신들은 거짓과 과장으로 쌓아 올린 공포의 성 안에서 안주하고 있었다. 저 멀리 산기텀에서 음매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괴수의 포효 소리라 여기며 더욱 몸을 움츠렸다. 소가 울어도 괴물이라 하고 바람이 불어도 재앙이라 하니 이 마을에서 제정신을 가진 것은 오직 저 산 위에 소 한 마리와 어린 칠복이 뿐인 듯했다. 다음날 아침 마을 어귀에는 괴수의 발자국을 발견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 보니 진흙 바닥에 갈라진 발굽 모양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누가 봐도 소 발자국이었지만 촌장은 지팡이로 바닥을 가리키며 엄숙하게 선언했다. 보아라, 이것은 지옥에서 올라온 마귀의 발자국임이 틀림없다. 발굽이 갈라진 것은 이승과 저승을 오간다는 증거이니라. 사람들은 탄성을 지르며 촌장의 해안에 감복했다. 옆에 서 있던 박서방이 저건 우리 누렁이 발자국 같은데요. 라고 작게 중얼거렸지만 촌장의 호통에 묻혀버리고 말았다. 공포는 이제 마을을 지배하는 권력이 되었다. 괴수의 존재를 의심하는 자는 불충한 자로 몰렸고 더 큰 공포를 조장하는 자일수록 현명한 사람으로 대접받았다. 사람들은 생업을 전폐하고 괴수를 막기 위한 부적을 만드는데 열을 올렸다. 종이 위에 붉은색으로 괴상한 문양을 그려 대문에 붙여놓고는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 붉은 부적들이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은 마치 마을 전체가 미쳐 돌아가는 광기의 깃발처럼 보였다. 덕구는 이제 자신이 만든 거짓말을 스스로도 믿게 되었다. 그는 정말로 자신이 뿔 달린 괴수와 싸웠다고 착각하기 시작했다. 기억은 욕망에 따라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는 법이다. 그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영웅담을 설파했고 아이들은 초롱초롱한 눈으로 그 거짓말을 받아먹었다. 오직 칠복이만이 덕구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꿰뚫어보며 그 속에 숨겨진 비겁함과 허영심을 일궈냈다. 어른들의 세상은 참으로 이상하고도 요지경 속이었다. 산속 깊은 곳, 문제의 괴수 누렁이는 배부르게 톱을 뜯어먹고 편안하게 되새김질을 하고 있었다. 녀석은 아래쪽 마을에서 무슨 난리가 났는지 알 턱이 없었다. 그저 오랜만에 콧뚜레에서 해방된 자유를 만끽하며
시원한 산바람에 꼬리를 살랑거릴 뿐이었다. 평화로운 소의 모습과 공포에 질린 인간들의 모습이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달빛 아래 마을은 점점 더 깊은 혼란의 돛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이제 이 헛소동은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마을 사람들의 운명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전조가 되고 있었다. 마을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촌장의 사랑방은 곤방대에서 뿜어져 나오는 희뿌연 연기로 자욱했다. 방 안에는 마을에서 내노라 하는 어르신들이 갓을 쓰고 위엄있게 앉아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산신령들이 회합을 갖는 듯했다. 하지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신선의 도술이 아니라 옆집 닭이 알을 낳았느니 마느니 하는 시시콜콜한 잡담에 불과했다. 방 한가운데 놓인 화로에는 숯불이 타닥타닥 타오르고 있었고 벽에 걸린 족자 속의 핫그림만이 이들의 무의미한 논쟁을 내려다보며 혀를 차는 듯했다. 촌장이 헛기침을 크게 한 번 하자 좌중이 조용해졌다.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수염을 쓰다듬으며 입을 열었다. 자, 모두 모였으니 본론으로 들어가세. 덕구가 목격했다는 괴수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나. 마을의 안위가 풍전등화와 같으니 우리 원로들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일세. 그의 목소리는 비장했으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사실 그는 괴수보다 괴수 때문에 자신의 임기가 단축될까봐 더 걱정하고 있는 눈치였다. 김 훈장이 부채를 펼치며 나섰다. 지난번 고양이 소동으로 구겨진 체면을 만회할 절호의 기회라 여긴 것이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필시 음양의 조화가 깨져서 생긴 일이요. 최근 마을 어귀에 새로 판 우물의 위치가 풍수지리상 백호의 꼬리를 밟는 형국이라 산신이 노하여 괴수를 보낸 것이 틀림없소이다. 그는 풍수 따위는 제대로 배운 적도 없으면서 어디서 주워들은 지식을 그럴듯하게 포장해 내놓았다. 좌중의 노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옳거니 역시 훈장님은 박학다식 하시구먼 하며 맞장구를 쳤다. 구석에 앉아있던 최진사가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평소 김 훈장과 앙숙관계였다. 허허 훈장께서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는구려. 이것은 땅의 문제가 아니라 인륜의 문제요. 요즘 젊은 것들이 어른을 공경할 줄 모르고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말대꾸를 하니 하늘이 노해서 징벌을 내린 것이요. 최진사는 며칠 전 며느리와 말다툼을 한 사적인 감정을 공적인 재앙의 원인으로 둔갑시키고 있었다. 하지만 보수적인 노인들은 그 말에 더 큰 공감을 표하며 혀를 끌끌 찼다. 논의는 점점 산으로 가고 있었다. 덫을 놓거나 장정들을 모아 순찰을 돌자는 실질적인 방안은 상스럽고 위험하다는 이유로 즉시 묵살되었다. 대신 그들은 괴수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해 탁상공론을 벌이기 시작했다. 공관하니 누군가는 전설 속의 불가사리라 주장했고 누군가는 중국 고서에 나오는 도철이라 우겼다. 정작 밖에서 풀을 뜯고 있는 것이 박서방네 누렁이라는 사실은 그들의 고상한 토론 주제에 끼어들 틈이 없었다. 한참을 옥신각신하던 끝에 촌장이 중재안을 내놓았다. 그러면 이렇게 하세. 우리가 직접 괴수와 싸우는 것은 채통에 맞지 않고 위험하니 괴수를 설득하는 경문을 써서 마을 어귀에 붙이는 게 어떻겠나. 예로부터 짐승도 감동시키는 것이 문장의 힘이라 하지 않았던가. 어이없게도 이 제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칼과 창 대신 붓과 먹으로 괴물과 싸우겠다는 이 기상천외한 발상은 겁 많은 선비들이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아니 최악의 선택이었다. 김 훈장은 득에 양양한 표정으로 붓을 들었다. 그는 자신이 당나라의 명필 왕이지라도 된 양폼을 잡으며 종이 위에 일필휘지로 글을 써내려갔다. 유세차, 모년, 모월, 모일, 모일, 산중의 왕이시여 부디 노여움을 거두시고 내용은 대충
괴수에게 제발 우리 마을만은 건드리지 말고 옆마을로 가달라는 비굴한 부탁을 유려한 한문으로 포장한 것이었다. 그들은 이 종이 쪼가리가 집채만 한하다고 믿는 괴수를 막아줄 방패라도 되는 양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사랑방 밖에서는 칠복이 문풍지 구멍으로 이 광경을 훔쳐보고 있었다. 칠복은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배고픈 호랑이가 경문을 읽고 눈물을 흘리며 돌아간다는 이야기는 어른들의 세계란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것이었다. 실체 없는 공포에 떨면서도 정작 그 공포를 해결하는 방식은 너무나도 허례허식에 차 있었다. 칠복은 저 종이 부적이 비에 젖어 찢어지면 그때는 또 누구 탓을 할지 궁금해졌다. 방 안에서는 이제 경문을 어디에 붙일 것인가를 두고 2차 토론이 벌어졌다. 동쪽 성황당 나무에 붙여야 한다는 파와 서쪽 입구 장승에 붙여야 한다는 파가 나뉘어 치열하게 대립했다. 고작 종이 한 장 붙이는 위치를 정하는 데에 한 시진 2시간이나 걸렸다. 그들은 마치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대전략이라도 짜는 듯 진지했으나 실상은 누가 더 목소리가 큰지를 겨루는 자존심 싸움에 불과했다. 그때 밖에서 닭 울음소리가 들려오자 촌장이 화들짝 놀라며 말했다. 이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군. 괴수가 활동할 시간이니 서둘러 회의를 마치세. 용감하게 괴수를 설득하자던 어르신들은 해가 지기 시작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 서둘러 신발을 챙겨 신었다. 서로 먼저 나가기를 꺼려하며 눈치를 보다가 결국 때를 지어 우르르 마당을 빠져나가는 꼴이 꼭 겁먹은 양떼 같았다. 김훈장은 자신이 쓴 경문을 품에 소중히 안고 혹시라도 바람에 날아갈까 전전긍긍했다. 마을 사람들은 촌장의 집 앞에 모여 회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촌장은 헛기침을 하며 엄숙하게 선언했다. 마을의 원로들이 심사숙고한 끝에 천지신명과 괴수를 감동시킬 명문을 작성하였다. 이것을 마을 입구에 붙여두면 괴수도 감히 범접하지 못할 것이다. 무지한 마을 사람들은 그 말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박수를 쳤다. 붓글씨 한 장에 생명을 맡기는 이 집단적인 최면 상태는 가히 희극을 넘어 비극에 가까웠다. 하지만 촌장은 은밀하게 한 가지 지시를 더 내렸다. 그리고 오늘 밤부터는 집집마다 대문에 붉은 팥을 뿌리고 밤에는 절대 문 밖으로 나오지 말게. 특히 붉은 옷을 입은 처녀는 괴수의 눈에 띄기 쉬우니 조심하고. 괴수를 문장으로 설득하겠다더니 결국 돌아온 것은 미신에 의존한 공포 정치였다. 사람들은 촌장의 말 한마디에 또다시 쌀독에서 팥을 꺼내느라 분주해졌고 마을의 처녀들은 죄인이라도 된 양방 구석에 숨어야 했다. 박서방은 군중 속을 헤집고 나와 촌장에게 읍소했다. 촌장얼은 경문도 좋지만 제 소를 찾는 것이 급선무 아닙니까? 장정 몇 명만 붙여주시면 제가 산에 가서. 그러나 촌장은 박서방의 말을 단칼에 잘랐다. 이런 미련한 사람을 보았나. 지금 마을 전체가 괴수의 위협에 떨고 있는데 고작 소 한 마리 타령인가. 자네의 그 사소한 욕심이 괴수를 불러들인 것일지도 모르니. 자중하게 박서방은 억울함에 입을 뻐끔거렸지만 주변에 따가운 눈총에 밀려 슬그머니 뒤로 물러나야 했다. 그날 밤 마을 입구의 늙은 팽나무에는 김훈장이 쓴 경문이 펄럭이고 있었다. 달빛 아래 호한마마 물러가란 글귀가 처량하게 빛났다. 바람이 불 때마다 종이는 힘없이 바스락거렸는데 그 소리가 마치 무능한 어른들의 헛된 다짐을 비웃는 듯했다. 정작 그 시각 문제의 괴수 누렁이는 경문이 붙은 나무 바로 아래까지 내려와 있었다. 녀석은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호기심을 느끼고 다가가 혀를 길게 빼어 경문을 핥아보았다. 풀 냄새가 나자
녀석은 맛있게 종이를 씹어 삼켜버렸다. 칠복은 창문 틈으로 그 광경을 보고 배를 잡고 뒹굴었다. 천하의 명문장이라던 경문이 소의 뱃속으로 들어가는 순간이었다. 어른들이 밤새 머리를 맞대고 짜낸 최고의 계책이 풀 뜯어먹는 소의 간식거리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풍자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칠복은 내일 아침 경문이 사라진 것을 보고 어른들이 또 무슨 핑계를 댈지 상상만 해도 웃음이 나왔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또다시 발칵 뒤집혔다. 경문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웅성거렸다. 그때 김 훈장이 근엄한 표정으로 나타나 상황을 정리했다. 보아라 괴수가 나의 문장에 감동하여 경문을 수거해 간 것이다. 이것은 놈이 우리와의 평화협정을 받아들였다는 증표다. 마을 사람들은 와 하고 환호성을 질렀다. 소가 종이를 씹어먹은 흔적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실이 아니라 마음의 위안이었으니까. 촌장은 이 위대한 승리를 자축하기 위해 마을 잔치를 열자고 제안했다. 물론 잔치 비용은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거두어야 했다. 돼지를 잡고 막걸리를 빚느라 마을은 다시 분주해졌다. 괴수는 여전히 산속을 배회하고 있었지만, 아니, 사실은 박서방네 집 근처를 어슬렁거리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믿으며 술판을 벌였다. 가짜 승리에 취해 진짜 위험을 잊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은 애처롭기 그지없었다. 칠복은 잔치상 구석에서 돼지고기 한 점을 집어먹으며 생각했다. 어른들은 참으로 편리한 존재들이라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도 해결했다고 믿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정신, 승리의 능력에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 하지만 칠복은 알고 있었다. 이 연극이 오래가지 못할 것임을. 누렁이가 다시 배가 고파지면 언제든 마을로 내려올 것이고, 그때는 종이 쪼가리로는 막을 수 없는 진짜 현실이 그들을 덮칠 것임을 말이다. 잔치가 무르익어갈 무렵 술에 취한 덕구가 또다시 헛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내가 말여 어젯밤 꿈에 산신령을 만났는데 나더러 장군이 될 상이라 하더구만. 사람들은 낄낄거리며 그의 술잔을 채워주었다. 거짓말쟁이가 영웅이 되고 겁쟁이가 현자가 되는 세상. 마을 회관의 굴뚝에서는 여전히 희뿌연 연기가 피어올라 하늘을 가리고 있었고, 그것은 마치 이 마을 전체를 덮고 있는 거대한 기만의 장막처럼 보였다. 그렇게 마을의 밤은 깊어갔고 사람들은 술과 거짓말에 취해 곤히 잠들었다. 오직 박서방만이 텅 빈 외양간을 지키며 긴 한숨을 내쉬고 있었고, 칠복만이 말똥말똥한 눈으로 어둠 속을 응시하고 있었다. 어둠 저편에서 들려오는 바람소리가 마치 다가올 파국을 예고하는 서곡처럼 으스스하게 들려왔다. 이것은 폭풍 전의 고요함, 아니 폭소 전의 적막함이었다. 잔치의 흥겨움이 가시고 숙취가 몰려온 다음 날 아침, 마을에는 다시금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김훈장의 경문이 호랑이를 감동시켜 물리쳤다고 믿으며 술을 퍼마셨던 어른들은 막상 술이 깨자 불안감이 엄습해오는 것을 느꼈다. 종이 쪼가리 한 장이 정말로 날카로운 이빨을 막아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뒤늦게 고개를 든 것이다. 게다가 박서방이 밤새도록 잃어버린 소를 찾아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와 사람들의 신경을 더욱 날카롭게 긁어댔다. 김은장은 다시 사랑방의 제자들과 마을 장정들을 불러 모았다. 어제와 달리 그의 표정은 비장함을 넘어 비열함이 감돌고 있었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칠판 대신 백지를 펼쳐놓고 붓을 들었다. 자, 오늘은 병법의 기초에 대해 강의하겠다. 손자병법에 이르기를 36개
출행랑이 최상이라 하였다. 이것은 비겁하게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후위를 도모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적 후퇴, 즉 전술적 이동이니라. 그는 도망이라는 치욕스러운 단어를 전술적 이동이라는 그럴싸한 말로 포장하는데 성공했다. 앉아있던 장정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다. 역시 배우신 분은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며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렇지. 우리가 무작정 도망가는 게 아니지. 호랑이의 기운이 닿을 때까지 잠시 자리를 피해 주어 놈을 지치게 만드는 것이지. 자기 합리화의 달인들이 모인 자리답게 비겁함은 순식간에 지혜로 둔갑했다. 김훈장은 구체적인 지침을 하달했다. 첫째, 몸을 가볍게 해야 한다. 무거운 짐은 과감히 버려라. 단, 조상님의 위패와 족보는 목숨보다 소중하니 반드시 챙겨야 한다. 이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산 사람인 아이들의 겨울옷보다 죽은 조상의 이름이 적힌 종이가 더 중요하다는 선언이었다. 사람들은 그 말에 깊이 공감하며 집에 돌아가면 무엇을 챙기고 무엇을 버릴지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둘째 신발은 가벼운 미투리를 신어라. 굽 높은 나막신은 멋은 있을지 몰라도 전략적 이동에는 방해가 된다. 훈장은 자신의 버선발을 들어보이며 시범을 보였다. 그는 이미 버선 속에 비상금, 엽전 몇 던을 숨겨두어 걸을 때마다 짤랑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까치발을 들고 걷는 무음보법을 전수하겠다고 나섰는데 그 모습이 마치 뒤가 마려운 강아지 같아 칠복은 웃음을 참느라 입술을 깨물어야 했다. 마을 안주인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그녀들은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며 부어기를 했지만 손으로는 쉴 새 없이 옷단 속에 금반지와 은비녀를 꿰매넣고 있었다. 아이들이 엄마, 왜 옷을 자꾸 만져요? 하고 물으면 이건 부적이란다. 호랑이가 싫어하는 냄새가 나도록 바느질을 하는 거야. 라며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했다. 어른들의 생존 본능은 모성애보다 앞서 있었고 그들의 손놀림은 그 어느 때보다 빨랐다. 오후가 되자 마을 공터에서는 기이한 풍경이 펼쳐졌다. 장정들이 마당을 빙글빙글 돌며 달리기를 연습하고 있었다. 명목은 체력 단련이었지만 누가 봐도 그것은 도망가는 연습이었다. 덕구는 호랑이를 만나면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게 상체기어라고 외치며 감나무에 기어 올라갔다. 하지만 술살이 찐 몸을 가누지 못해 가지가 부러지는 바람에 엉덩방아를 앵고 말았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지만 속으로는 나는 저놈보다 빨리 뛸 수 있을까를 걱정했다. 김훈장은 아이들을 모아놓고 훈시했다. 너희들은 아직 어리고 다리가 짧으니 만약 사태가 발생하면 무조건 항아리나 쌀 뒤주 속에 숨거라. 그것이 너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전술이다. 이것은 사실상 아이들을 미끼로 던져놓고 어른들만 도망가겠다는 소리나 다름없었다. 순진한 아이들은 네 훈장님,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러 하겠습니다. 라고 씩씩하게 대답했다. 칠복만이 그 말 속에 숨겨진 차가운 이기심을 느끼고 주먹을 꽉 쥐었다. 저녁 무렵 촌장의 집에서는 은밀한 거래가 오가고 있었다. 촌장은 마을에서 가장 발이 빠른 머슴 돌쇠를 불러 엽전 꾸러미를 쥐어주었다.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자네가 나를 업고 뛰게. 내 다리가 부실해서 그러니 이것은 자네에게 주는 특별 수고비일세. 돌쇠는 돈을 받아 챙기며 굽신거렸지만 나오면서 침을 쬐 뱉었다. 흥호랑이가 쫓아오는데 늙은이를 업고 뛴다고 내 목숨이 두 개도 아니고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법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집집마다 짐을 싸는 소리가 사각거렸다. 겉보기에는 평온한 마을이었지만
문 안쪽에는 보찜들이 현관 바로 앞에 놓여 있었다. 사람들은 잠옷 대신 외출복을 입고 잠자리에 들었고 머리맡에는 신발을 가지런히 놓아두었다. 언제라도 튀어나갈 준비가 완료된 상태였다. 부부 사이에도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여보, 당신이 애들을 챙겨. 나는 족보를 챙길 테니까. 남편의 말에 아내는 속으로 욕을 퍼부었지만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 고개를 끄덕였다. 칠복의 집에서도 아버지가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아버지는 칠복에게 말했다. 칠복아, 너는 우리 집 장손이다. 호랑이가 오면 우리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아빠는 지원군을 요청하러 관아에 다녀올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칠복은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아빠, 지원군은 아까 낮에 덕구 아저씨가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당황하며 헛기침을 했다. 덕구는 믿을 수 없어. 역시 내가 가야 해. 어른들의 세계에서 책임이라는 단어는 참으로 가볍게 떠돌아다녔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자신은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지혜였다. 마을 사람들은 옆집 사람을 이웃이 아니라 경쟁자로 보기 시작했다. 호랑이보다 빨리 뛸 필요는 없다. 옆집 김씨보다만 빨리 뛰면 된다는 끔찍한 진실이 그들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다. 우정은 얄팍했고 공포는 묵직했다. 새벽녘 어디선가 바스락하는 소리가 들렸다. 예민해진 사람들은 일제히 잠에서 깼다. 알고 보니 바람에 떨어진 나뭇가지 소리였지만 몇몇 사람은 벌써 신발을 신고 마당까지 뛰쳐나가기도 했다. 서로 마주친 그들은 머쓱해하며 변명을 늘어놓았다. 아, 달이 너무 밝아서 산책 좀 하려고. 나도 소변이 마려워서. 거짓말이 일상이 된 마을의 새벽은 서글펐다. 김 훈장은 자신의 방에서 거울을 보며 표정 연습을 하고 있었다. 겁에 질린 표정을 감추고 우국지사의 비장한 표정을 짓기 위해 안면 근육을 풀고 있었다. 이보 전진, 이보 전진. 그는 주문처럼 중얼거렸다.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몸을 보존하는 것이라는 자기 최면을 걸고 있었다. 거울 속의 그는 꽤나 그럴싸해 보였지만 눈동자만큼은 쉴 새 없이 불안하게 굴러가고 있었다. 마을 어귀의 장승은 이 모든 꼴불견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깎아놓은 나무 토막조차 비웃고 있을 것 같은 상황이었다. 사람들은 호랑이라고 믿는 소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더 무서웠는지도 모른다. 위기 앞에서 인간의 바닥은 너무나도 쉽게 드러나는 법이니까. 칠복은 마루에 나와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은 무심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어른들은 왜 솔직하지 못할까? 차라리 무서우니 같이 살자고 하면 될 것을. 칠복의 혼잣말은 밤바람에 흩어졌다. 어른들이 가르친 용기란 남에게 강요할 때만 존재하는 덕목이었다. 자신이 지켜야 할 때는 헌신짝처럼 버려지는 가치였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신발끈은 조여졌고 짐은 꾸려졌다. 남은 것은 단 하나, 출발 신호를 알리는 그 소리뿐이었다. 마을 전체가 마치 화약꽃처럼 팽팽한 긴장감 속에 잠겨 있었다. 누군가 성냥불만 그으면 당장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우스꽝스럽고도 위태로운 밤이었다. 저 멀리 산속에서 누렁이가 길게 하품을 했다. 음매에 그 소리가 바람을 타고 내려오자 마을 사람들의 심장은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는가. 비극인지 희극인지 모를 막이 오르고 있었다. 달빛마저 구름 뒤로 숨어버린 그날 밤, 월곡마을은 무덤 속처럼 고요했다. 바람조차 숨을 죽인 정막 속에서 마을 사람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촛불은 꺼져 있었지만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수십 쌍의 눈동자는 방문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쥐가 천장을 긁는 소리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을 만큼 공포는 극에 달해 있었고 팽팽하게 당겨진 활수위 같은 긴장감이 마을 전체를 휘감고 있었다. 저 멀리 산등성이에 걸린 먹구름이 심상치 않은 기세로 몰려오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것이 비구름인 줄도 모르고 괴수의 검은 기운이라 여기며 몸서리를 쳤다. 자정 무렵 마침내 운명의 시간이 찾아왔다. 하늘이 쩍 갈라지는 듯한 굉음이 쿠르릉 쾅 하고 터져나왔다. 그것은 사실 여름 장마의 시작을 알리는 마른 천둥 소리였으나 공포에 질린 사람들의 귀에는 굶주린 호랑이가 내지르는 분노의 포효로 들렸다. 땅이 울리고 창호지 문이 부르르 떨리자 집집마다 참아왔던 비명이 터져나왔다. 아이고 놈이 왔다. 산군이 내려왔다. 비명 소리는 천둥 소리에 묻혀 기괴한 화음이 되어 밤하늘로 퍼져나갔다. 김훈장은 천둥 소리가 나자마자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그는 옷을 입은 채 자고 있었으므로 따로 준비할 것도 없었다. 비상사태다. 전술적 이동을 개시한다. 그는 혼자만의 구호를 외치며 머리맡에 둔 족보꾸러미를 낚아챘다. 그러나 당황한 나머지 그가 잡은 것은 족보가 아니라 딱딱한 목침이었다. 그는 그것이 목침인 줄도 모르고 소중하게 품에 안고는 방문을 박차고 나갔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누구보다 빨리 뒷산 토굴로 숨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러나 마음이 급하면 발이 꼬이는 법이다. 김훈장이 방문턱을 넘으려는 순간 그의 헐렁한 도포자락이 문고리에 걸리고 말았다. 가속도가 붙은 그의 몸은 앞으로 튀어나갔지만 옷자락은 문고리를 놓아주지 않았다. 팽팽하게 당겨진 비단 옷감은 잠시 버티는가 싶더니 이내 찌익하는 경쾌하고도 처참한 소리를 내며 찢겨나갔다. 그것은 마치 훈장의 권위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와도 같았다. 찢어진 부위는 하필이면 엉덩이 한복판이었다. 평소 점잖음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던 김훈장의 하얀 속바지가 아니 속바지 틈새로 뽀얀 엉덩이 살집이 달빛 아래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말았다. 그러나 김훈장은 수치심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다. 뒤에서 호랑이가 입을 벌리고 쫓아오고 있다고 믿는 그에게 엉덩이 노출 따위는 생존 앞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는 찢어진 옷자락을 휘날리며 마당으로 굴러 떨어졌다. 여보, 어디 가요? 우리만 두고 가면 어떡해요? 안방에서 부인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다. 김훈장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짝짝이 발로 뛰면서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소리쳤다. 부인 걱정 마시오. 내가 놈을 유인하겠소. 그대들은 집을 사수하시오. 이것은 고도의 유인책이오. 그는 자신의 도망을 희생으로 포장하는 기적적인 화수를 선보이며 어둠 속으로 잽싸게 사라졌다. 그의 엉덩이 뒤로 찢어진 천 조각이 꼬리처럼 팔락거렸다. 마을 골목길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집집마다 뛰쳐나온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고 넘어지며 뒤엉켰다. 덕구는 살려줘를 외치며 내달리다가 이웃집 빨래 건조대를 들이받았다. 와르르 무너진 장대 위로 말려놓은 시래기와 무청들이 덕구의 몸을 덮쳤다. 그는 시래기를 호랑이의 발톱이라 착각하고 아이고나 죽네, 내 창자가 쏟아진다 하며 바닥을 대굴대굴 굴렀다. 그 모습은 가히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희극이었다. 촌장은 지팡이를 짚고 필사적으로 달리고 있었다. 그는 약속했던 머슴 돌쇠를 애타게 불렀다. 돌쇠야, 돌쇠야, 어디 있느냐? 나를 업어야지. 하지만 돌쇠는 이미 저만치 앞서서 보이지도 않을 만큼 멀리 도망친 뒤였다. 촌장은 배신감에 치을 떨었지만 멈춰서서 욕을 할 시간조차 없었다.
그는 평소의 지병인 관절염도 잊은 채 기적과도 같은 속도로 노익장을 과시하며 마을 어귀를 향해 질주했다. 살고자 하는 욕망은 만병통치약보다 강력했다. 하늘에서는 다시 한번 우르릉 쾅 하고 천둥이 쳤다. 이번에는 번개까지 번쩍이며 마을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췄다. 그 순간 사람들의 눈에 들어온 서로의 모습은 가관이었다. 머리는 산발하고 신발은 한 짝만 신었으며 소뚜껑을 방패 삼아 들고 뛰는 사람 요강을 보물단지인 줄 알고 들고 나온 사람 등 각양각색의 추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들은 번개빛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호랑이로 착각하고 더욱 기겁하며 비명을 질렀다. 칠복은 마당 한 구석 장독대 뒤에 숨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무서우면서도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어른들이 말하던 태산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바로 저 쥐구멍을 말하는 것인가 싶었다. 칠복의 눈에 들어온 김훈장의 뒷모습은 특히 압권이었다. 찢어진 바지 사이로 보이는 엉덩이를 실룩거리는 스승의 모습은 평생 잊지 못할 교훈적인 장면이었다. 사람들이 빠져나간 마을은 텅 비어갔다. 남겨진 것은 영문도 모르고 잠에서 깬 아이들과 거동이 불편한 몇몇 노인들 뿐이었다. 어른들은 금방 돌아올게 혹은 숨어 있어 라는 무책임한 말만 남기고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그들의 등 뒤로 보찜들이 덜컹거리는 소리만이 요란하게 울렸다.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지만 달아나는 부모들의 발길을 잡을 수는 없었다. 공포는 모성애보다 부성애보다 그리고 인간의 도리보다 훨씬 더 빨랐다. 김훈장은 마을 어귀의 당산나무를 지나며 숨을 헐떡였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다리는 멈추지 않았다. 그때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덕구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말았다. 두 사람은 볼링핀처럼 나뒹굴었다. 덕구는 김훈장을 보고 호랑이인 줄 알고 살려달라고 빌었고 김훈장은 덕구를 보고 도깨비인 줄 알고 연부를 외웠다. 서로의 정체를 확인한 두 사람은 머쓱해할 새도 없이 다시 일어나 각자의 길로 내달렸다. 동지는 위기 앞에서 가장 거추장스러운 짐일 뿐이었다. 비가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져 사람들의 옷을 흠뻑 적셨다. 비에 젖은 생쥐꼴이 된 마을 사람들은 진흙탕에 미끄러지면서도 산으로 숲으로 기어들어갔다. 그들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체면과 위엄은 진흙탕 속에 처박힌 신발 한 짝처럼 버려졌다. 빗소리는 그들의 거친 숨소리와 비명소리를 차갑게 덮어버렸다. 칠복은 비를 맞으며 마당에 섰다. 텅 빈 집 열린 대문 바닥에 뒹구는 집기들. 이것이 어른들이 보여준 용기의 결말이었다. 칠복은 씁쓸한 표정으로 훈장님이 떨어뜨리고 간붓 한 자루를 주워들었다. 호랑이는 오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은 이미 호랑이 밥이 되었구나. 칠복의 중얼거림은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다. 산속 깊은 곳 누렁이는 천둥 소리에 놀라 잠시 풀뜯기를 멈추고 귀를 쫑긋거렸다. 하지만 이내 별일 아니라는 듯 다시 고개를 숙였다. 녀석에게는 천둥보다 눈앞에 싱싱한 팽농쿨이 더 중요했다. 인간들이 찢어진 바지를 부여잡고 숲속을 헤매는 동안 진짜 괴수는 평화롭게 배를 채우고 있었다. 이 밤의 진정한 승자는 겁쟁이 인간들이 아니라 무심한 소 한 마리였다. 바람에 펄럭이는 김훈장의 찢어진 옷조각이 나뭇가지에 걸려 있었다. 번개가 칠 때마다 그 옷조각은 마치 백기처럼 하얗게 빛났다. 마을은 버려졌고 전설은 시작되었다. 가장 우스꽝스럽고도 비겁한 전설이
비에 젖은 산길은 미끄러운 뱀의 등짝 같았다. 진흙탕이 된 오르막길 위로 마을의 점잖은 어르신들이 떼를 지어 기어오르고 있었다. 평소 뒷짐을 지고 팔자걸음을 걷던 양반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들은 마치 굶주린 늑대떼에 쫓기는 토끼들처럼 네 발로 기어 산을 타고 있었다. 갓은 이미 나뭇가지에 걸려 날아가 버렸고 하얀 도포는 진흙 범벅이 되어 거짓골이 따로 없었다. 헉헉거리는 거친 숨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산속에 메아리 쳤다. 그 숨소리에는 공포와 더불어 옆 사람보다 단 한 발자국이라도 앞서려는 처절한 생존 본능이 섞여 있었다. 김은장은 실로 놀라운 잠재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평소 책 한 권 드는 것도 무겁다며 엄살을 부리던 그였으나 지금은 축지법을 쓰는 도사처럼 날아다니고 있었다. 찢어진 바지 사이로 들어오는 시원한 산바람이 오히려 그의 속도를 높여주는 듯했다. 그는 앞서가는 최진사의 등을 밟고 바위를 뛰어넘으며 속으로 외쳤다. 미안하오. 진사 자네의 등은 훗날 역사의 길이 남을 디딤돌이 될 것이오. 우정은 발바닥 아래서 진흙처럼 뭉개졌다. 촌장은 지팡이를 지지대 삼아 필사적으로 달렸으나 야속한 세월의 무게를 이길 수는 없었다. 그는 숨이 턱까지 차올라 눈앞이 노래지는 것을 느꼈다. 그때 머슴 돌쇠가 바람처럼 그의 옆을 스쳐 지나갔다. 촌장은 다급하게 손을 뻗어 돌쇠의 바지가랑이를 잡으려 했다. 이놈 돌쇠야. 상전이 여기 있는데 어딜 혼자 가느냐. 그러나 돌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발길질로 촌장의 손을 뿌리쳤다. 놓으십시오. 날이 젖은 길에는 상전도 하인도 없는 법입니다. 하극상은 생존의 필수 조건이었다. 산중턱의 좁은 외길에 이르자 병목 현상이 발생했다. 한 사람만 지나갈 수 있는 좁은 길목에서 서로 먼저 가겠다고 밀치고 당기는 추태가 벌어졌다. 내가 마을의 훈장이요. 내가 먼저 가야 마을의 정신이 사는 것이요. 김훈장이 소리쳤으나 누군가의 팔꿈치가 그의 명치를 가격했다. 정신이고 나발이고 내가 살아야 마을도 있는 거지. 평소 형님, 아우님 하던 의리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너 죽고 나 살자는 짐승의 본능만이 번뜩였다. 덕구는 이 아수라장 속에서 가장 불행한 희생자가 되었다. 그가 미끄러져 진흙탕에 넘어지자 뒤따라오던 사람들이 그를 밟고 지나가기 시작했다. 덕구의 등은 훌륭한 인간 다리가 되어 사람들의 도주를 도왔다. 아이고 허리야. 사람 살려. 덕구가 비명을 질렀지만 사람들은 고맙네. 덕구, 자네 덕분에 살았네. 하며 그의 머리를 밟고 훌쩍 뛰어넘었다. 덕구는 진흙을 입안 가득 씹으며 인간에 대한 환멸을 느껴야 했다. 어둠 속에서 나뭇가지들은 마치 귀신의 손톱처럼 사람들의 옷과 살을 찢어 놓았다. 그러나 고통을 느낄 새도 없었다. 어딘가에서 부엉이가 부엉하고 울자 사람들은 그것이 호랑이 새끼의 울음소리라 착각하고 기겁을 하며 속도를 높였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추면 죽는다는 공포가 그들의 다리에 초인적인 힘을 불어넣었다. 그들은 평생 흘릴 땀을 이 짧은 밤에 모두 쏟아내고 있었다. 이 난리통에도 챙길 건 챙기는 사람이 있었다. 박서방은 잃어버린 소를 찾겠다는 일념은 버린 지 오래였고 대신 소뚜껑 하나를 방패처럼 등에 지고 뛰고 있었다. 호랑이가 덮치면 등을 보호하겠다는 심산이었다. 하지만 그 무거운 소뚜껑 때문에 그는 자꾸만 뒤로 처졌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소뚜껑을 버릴까 말까 수십 번 고민했지만 결국 그것이 자신의 목숨줄이라 믿으며 끙끙대고 달렸다. 미련함의 무게는 무쇠보다 무거웠다. 마을 아낙네들도 질세라 치마를 걷어올리고 산을 탔다. 머리에 인 보따리가 떨어져도 주울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평소 얌전하고 조신하던
김진사댁 며느리는 산토끼보다 날렵하게 바위 틈을 빠져나갔다. 그녀의 머리 비녀가 빠져 긴 머리카락이 귀신처럼 풀어헤쳐졌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장수보다 용맹했다. 가문의 채통보다는 내 목숨이 우선이라는 진리가 그녀의 발걸음을 재촉했다. 선두그룹은 마침내 목적지인 여우굴에 도착했다. 입구가 좁고 축축한 동굴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천국보다 더 아늑한 피난처로 보였다. 김훈장이 제일 먼저 동굴 안으로 몸을 날렸다. 뒤이어 촌장, 최진사, 그리고 발빠른 장정들이 굴 속으로 구겨져 들어갔다. 좁은 동굴 안은 순식간에 땀냄새, 흙냄새, 그리고 공포에 질린 사람들의 입냄새로 가득 찼다. 서로의 몸이 밀착되어 숨쉬기조차 힘들었지만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았다. 후, 다들 살았는가? 촌장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물었다. 어둠 속에서 예, 죽다 살았습니다. 하는 기어 들어가는 대답들이 들려왔다. 번개가 번쩍이며 동굴 안을 비추자 서로의 몰골이 드러났다. 찢어진 옷, 피 묻은 얼굴,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들은 더 이상 마을에 존경받는 어르신들이 아니었다. 그저 겁에 질려 굴속에 숨은 짐승들과 다를 바 없는 처량한 신세였다. 그때 동굴 입구에서 뒤늦게 도착한 사람들이 나도 좀 들여보내줘요 하며 아우성쳤다. 하지만 이미 동굴은 포화 상태였다.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자리가 없네 딴 데로 가게 하며 매몰차게 거절했다. 밖에서 비를 맞으며 떨고 있는 이웃을 외면하는 그들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미안함도 없었다. 내가 살았으니 남의 사정은 알바 아니라는 이기심이 동굴 입구를 단단히 틀어막았다. 김훈장은 찢어진 바지 사이로 들어오는 냉기에 몸을 떨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안 됐다. 살았다. 내가 이겼다. 그는 자신이 호랑이 사실은 오지도 않은 로부터 그리고 다른 경쟁자들로부터 승리했다고 믿었다. 그는 품속을 더듬어 아까 챙긴 목침을 꺼내들었다. 어둠 속이라. 그것이 족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직 모르는 그는 목침을 가슴에 품고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조상을 지켰다는 착각이 그에게 묘한 성취감을 주었다. 동굴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빗소리는 사람들의 죄책감을 씻어내리려는 듯 거세게 몰아쳤다. 산 아래 마을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그곳에 남겨진 아이들이 어떻게 되었을지는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그 침묵은 동굴 안의 공기보다 더 무겁고 끈적하게 사람들의 가슴을 짓눌렀다. 이 위대한 마라톤의 결과 승자는 없었다. 모두가 패배자였다. 그들은 호랑이에게 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공포와 비겁함에게 처참하게 패배한 것이었다. 하지만 동굴 안의 누구도 그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그저 우리가 전략적으로 승리했다는 헛된 자위만이 어둠 속을 떠돌 뿐이었다. 이윽고 동굴 안은 조용해졌다. 긴장이 풀린 사람들이 하나둘씩 쪽잠에 빠져들었다. 코 고는 소리, 이 가는 소리, 잠꼬대하는 소리가 뒤섞여 기괴한 합주곡을 만들어냈다. 밖에서는 여전히 천둥이 으르렁거렸지만 그들은 이제 꿈속에서 남아 자신들이 용감한 영웅이 되어 호랑이를 때려잡는 상상을 하고 있을지도 몰랐다. 현실의 비겁함을 꿈속의 용기로 덮으려는 가여운 몸부림이었다. 어른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마을에는 기묘한 정적이 감돌았다. 요란하던 천둥 소리도 멀어지고 비는 부슬비로 변해 처마 끝을 적시고 있었다. 텅 빈 마당에는 어른들이 떨어뜨리고 간 신발 한 짝 깨진 바가지, 그리고 주인을 잃은 호롱불만이 나뒹굴고 있었다. 장독대 뒤, 마루 밑 뒤, 주 속에 숨어있던 아이들은 한참 동안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떨고 있었다. 세상이 무너질 듯한 소란 뒤에 찾아온 이 고요함이 아이들에겐 호랑이보다 더 무섭게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가장 먼저 고개를 내민 것은 역시 칠복이었다. 그는 쌀 뒤주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고 주위를 살폈다. 얘들아, 나와봐. 아무도 없어. 칠복의 목소리가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그제야 구석구석에서 까만 눈동자들이 하나둘씩 나타났다. 순이, 도리, 개똥이. 마을의 아이들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을 확인했다.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서러움에 울먹이는 아이도 있었지만 호기심이 공포를 이긴 아이들이 더 많았다.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무서운 호랑이가 당장이라도 덮칠 것이라 예상하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하지만 보이는 것은 비에 젖은 흙바닥과 어른들이 남긴 우스꽝스러운 흔적들 뿐이었다. 호랑이는 어디 갔지? 순이가 훌쩍거리며 물었다. 칠복은 바닥에 떨어진 훈장님의 갓을 주었으며 짐짓 어른 흉내를 냈다. 내가 보기엔 호랑이도 훈장님 엉덩이를 보고 놀라서 도망간 게 틀림없어. 아이들 사이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이 새어나왔다. 그때 어둠 속에서 크왕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이들은 비명을 지르며 다시 흩어질 뻔했다. 그러나 자세히 들어보니 그것은 맹수의 포효가 아니었다. 멍멍멍 끄응. 그것은 마을 어귀에 사는 늙은 개 방구의 짖는 소리였다. 아이들이 소리나는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가 보니 방구가 비에 젖은 채 두꺼비 한 마리를 보고 짖고 있었다. 어른들이 기겁하고 도망쳤던 그 무시무시한 소리의 정체가 고작 천둥 소리에 놀란 똥개의 짖음이었다니. 허탈함도 잠시, 이번에는 더 큰 그림자가 나타났다. 음매에 길게 늘어지는 울음소리와 함께 박서방네 누렁이가 어슬렁어슬렁 걸어왔다. 녀석의 뿔에는 펜넝쿨이 칭칭 감겨 있었는데 누렁이는 아이들을 보자 반갑다는 듯 꼬리를 흔들며 다가와 칠복의 손을 핥았다. 아이들은 누렁이의 젖은 털을 쓰다듬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뭐야? 이 누렁이가 그 괴물이었어. 호랑이의 정체가 밝혀지자 아이들의 공포는 순식간에 배고픔으로 변했다. 긴장이 풀리니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요동쳤다. 배고파 죽겠다. 우리 뭐 좀 먹자. 도리가 배를 문지르며 말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도망치느라 미처 챙기지 못한 부엌을 습격하기로 했다.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가 왕이라더니 어른 없는 마을은 아이들의 천국이나 다름없었다. 그들은 촌장네, 부엌 훈장네, 광을 제 집 드나들듯 활보했다. 부엌에는 막 쪄낸 옥수수와 감자가 소쿠리째 남아 있었다. 어른들이 피난 식량으로 삶아놓고는 급해서 두고 간 것들이었다. 아이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감자를 집어들었다.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감자는 꿀맛이었다. 야, 이거 봐. 훈장님 댁에는 꿀단지도 있어. 개똥이가 꿀단지를 들고 나오자 아이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평소라면 버르장머리 없다고 회초리를 맞았을 일이지만 지금 그들을 꾸짖을 어른은 아무도 없었다. 칠복은 사랑방 화로에 불씨가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이들은 화로 주위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고구마를 구웠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이 아이들의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녹여주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방 안은 따뜻하고 고소한 냄새로 가득 찼다. 어른들은 지금쯤 산에서 뭐 하고 있을까? 순이가 고구마 껍질을 벗기며 물었다. 뭐 하긴 비 맞으면서 벌벌 떨고 있겠지. 칠복이 킬킬거렸다. 아이들의 대화는 거침이 없었다. 어른들 앞에서는 하지 못했던 뒷담화가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우리 아빠는 나보다 5그릇을 먼저 챙기더라.
내가 끌 그릇보다 못한가 봐. 우리 엄마는 금반지를 삼키려다가 목에 걸려서 씹씹거렸어. 아이들은 서로의 부모가 보여준 추태를 경쟁하듯 이야기하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 뒤에는 씁쓸함이 배어 있었지만 고구마의 달콤함이 그 쓴맛을 덮어주었다. 한참을 떠들던 칠복의 눈에 훈장님이 떨어뜨리고 간 책 한 권이 들어왔다. 효행록, 효도를 기록한 책이었다. 칠복은 책을 집어들고 콧방귀를 뀌었다.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도망갔는데 효도가 무슨 소용이야. 그는 책장을 북 찢어 화로 속에 던져 넣었다. 종이는 순식간에 불타올라 방안을 더욱 환하게 밝혔다. 성현의 말씀보다 당장의 따뜻함이 더 절실한 밤이었다. 죽은 글자는 사나이들을 위해 기꺼이 택감이 되었다. 배가 부르자 아이들은 장난기가 발동했다. 도리가 일어나 훈장님 흉내를 내기 시작했다. 그는 엉덩이에 구멍난 종이를 붙이고 전술적 이동이다. 엉덩이를 사수하라 라고 외치며 방안을 뛰어다녔다. 아이들은 배를 잡고 구르며 웃었다. 그것은 권위에 대한 조롱이자 자신들을 버린 어른들에 대한 유쾌한 복수였다.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훈장님은 이제 아이들의 놀잇감으로 전락했다. 누렁이와 방구도 덩달아 신이 나서 꼬리를 흔들었다. 누렁이는 따뜻한 아랫목을 차지하고 앉아 되새김질을 했고 방구는 아이들이 던져주는 고구마 껍질을 받아먹으며 행복해했다. 인간과 짐승이 한데 어우러진 이 평화로운 풍경은 산속에서 추위에 떨며 서로를 의심하고 있을 어른들의 지옥도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누가 짐승이고 누가 인간인지 알 수 없는 밤이었다. 우리 그냥 어른들 오지 말라고 할까? 한 아이가 졸린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게, 잔소리하는 사람 없으니까 너무 좋다. 아이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오늘 밤 처음으로 자유라는 것을 맛보았다. 예의범절도 체면도 엄격한 규율도 없는 세상이 얼마나 달콤한지 깨달아버린 것이다. 어른들이 만든 공포의 허상은 아이들의 순수함 앞에서 맥없이 무너져 내렸다. 밤이 깊어가자 아이들은 서로에게 기대어 잠이 들었다. 칠복은 잠들기 전 창밖을 내다보았다. 비는 그치고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치고 있었다. 마을은 고요했고 아무런 위험도 없었다. 호랑이는 애초에 없었다. 오직 어른들의 마음속에 사는 겁쟁이 호랑이만이 날뛰었을 뿐이었다. 칠복은 누렁이의 등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다. 소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다. 다음 날 아침 어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이 목격하게 될 장면은 충격적일 것이다. 호랑이 밥이 되었을 거라 생각했던 아이들이 개와 소와 뒤엉켜 세상 모르고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모습을 말이다. 그리고 화로 옆에는 재가 된 효행록의 잔해만이 남아 어젯밤에 은밀한 반란을 증언하고 있을 터였다. 이 밤 마을을 지킨 것은 비겁한 어른들이 아니라 철없는 아이들과 말 못하는 짐승들이었다. 진정한 용기는 도망치는 발바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체온을 나누는 조그만 손길 속에 있었다. 역사책에는 기록되지 않을 월곡마을 아이들의 위대한 승리의 밤이었다. 여우구라는 그야말로 생지옥이나 다름없었다. 비좁은 공간에 수십 명의 장정들이 콩나물 시루처럼 빽빽하게 들어차 있으니 숨을 쉴 때마다 옆 사람의 콧김이 얼굴에 닿을 지경이었다. 밖에서 불어닥치는 차가운 밤바람은 젖은 옷을 파고들어 뼈마디를 시리게 했고 천장에서는 흙탕물이 뚝뚝 떨어져 정수리를 때렸다. 고상한 체면을 중시하던 양반들이 서로의 몸을 깔고 앉아 온기를 구걸하는 꼴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그들의 입에서는 시와 풍류 대신 앓는 소리와 욕설만이 흘러나왔다. 굴 안의 공기는 시간이 갈수록 탁해졌다. 땀 냄새,
흙냄새, 그리고 공포에 질려지린 오줌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찌르는 악취를 풍겼다. 김 훈장은 코를 막으며 에잉, 이게 무슨 향기롭지 못한 냄새란 말인가. 누가 방귀라도 뀌었는가 하고 호통을 쳤으나 사실 그 냄새의 절반은 그의 찢어진 바지춤에서 나오고 있었다. 옆에 있던 최진사가 비꼬듯 대꾸했다. 훈장님 선비의 향기라 생각하고 참으시지요.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입니까? 그때 어둠 속에서 꾸르륵 하는 천둥 같은 소리가 울려 퍼졌다. 밖의 천둥 소리가 아니라 김 훈장의 뱃속에서 나는 소리였다. 저녁도 못 먹고 달린 탓에 배꼽시계가 눈치 없이 울린 것이다. 훈장은 짐짓 태어난 척하며 헛기침을 했다. 이것은 배가 고파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단전의 기운이 요동치며 내공이 쌓이는 소리일세. 그러나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옆 사람의 배에서도 꾸르륵 소리가 화답하듯 터져나와 구라는 일순간 뱃속 연주회장이 되고 말았다. 어디선가 쩝쩝거리는 소리가 들려오자 굶주린 사람들의 귀가 번쩍 뜨였다. 소리의 진원지는 구석에 처박혀 있던 돌쇠였다. 그는 품속에 숨겨온 주먹밥 하나를 몰래 꺼내 먹고 있었던 것이다. 촌장이 매 눈으로 그것을 포착하고 소리쳤다. 이놈, 감히 어른들도 굶고 있는데 혼자 먹다니 당장 그 주먹밥을 이리 내놓아라. 이것은 군량미인이 공평하게 분배해야 한다. 촌장의 목소리에는 정의감보다는 식욕이 뚝뚝 묻어났다. 돌쇠는 억울한 표정으로 주먹밥을 빼앗겼다. 촌장은 내가 먼저 기미독이 있는지 맛봄을 해보겠다며 주먹밥을 한 입 크게 베어 물었다. 그리고는 맛이 변했군. 너희들이 먹으면 탈이 날 것이야. 라며 나머지마저 꿀꺽 삼켜버렸다. 지켜보던 사람들은 침을 꿀꺽 삼키며 촌장을 노려보았지만 감히 대들지는 못했다. 위기 상황에서 권력은 밥알 개수에서 나오는 법이었다. 촌장의 배부른 트림 소리가 굴 안의 원성을 더욱 부채질했다. 배가 부르니 이번에는 남탓 공방이 시작되었다. 최진사가 먼저 포문을 열었다. 다박 서방 자네 때문이야. 자네가 소단속을 제대로 못해서 이 사단이 난 것 아닌가. 그러자 박 서방도 지지 않고 대들었다. 무슨 소리입니까? 훈장님이 경문을 잘못 써서 호랑이를 화나게 한 탓이지요. 글씨를 좀 더 명필로 썼어야죠. 서로가 서로를 삿대질하며 고성이 오갔다. 3년 전 빌려간 돈 이야기부터 며느리 흉을 본 이야기까지 해묵은 감정들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싸움이 격해지려는 찰나 동굴 밖에서 부스럭하는 소리가 들렸다. 일순간 정적이 흘렀다. 사람들은 숨을 멈추고 입을 틀어막았다. 호랑이가 냄새를 맡고 찾아온 것이 분명했다. 방금 전까지 서로 죽일 듯이 싸우던 사람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서로를 껴안고 바들바들 떨었다. 공포 앞에서는 원수도 동지가 되는 기적 같은 화합이 이루어졌다. 그들은 눈동자만 굴리며 동굴 입구를 주시했다. 그림자 하나가 동굴 입구에 어른거렸다. 김 훈장은 옆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들고 비장하게 속삭였다. 놈이 들어오면 내가 머리를 칠 테니 너희들은 다리를 공격해라. 그림자가 안으로 쑥 들어오자 김 훈장은 눈을 질끈 감고 돌멩이를 던졌다. 이 흉악한 짐승아, 죽어라. 돌멩이는 정확하게 그림자의 이마를 강타했다. 악사람 살려 비명소리는 호랑이의 것이 아니라 사람의 것이었다. 그림자의 정체는 소변을 보러 나갔다가 돌아온 덕구였다. 덕구는 이마에 혹이 난 채 억울함을 호소했다. 아이고 훈장님 접니다. 덕구요, 오줌 누구 오는데 돌을 던지시면 어떡합니까? 김 훈장은 머쓱해하며 헛기침을 했다. 자네였나. 나는 살기가 느껴져서 그만. 다음부터는 관등 성명을 대고 들어오게. 사람들은 안도하면서도
덕구에게 왜 기척도 없이 다니냐며 도리어 화를 냈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다시 짜증이 밀려온 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공포의 대상은 호랑이에서 귀신으로 바뀌어갔다. 눅눅한 동굴 분위기가 옛날 이야기 속 구미호가 살던 곳과 딱 들어맞았기 때문이었다. 누군가 여기가 바로 백년 묵은 여우가 사람 간을 빼먹던 그 굴이라던데 하고 운을 떼자 공포는 삽시간에 전염되었다. 바람소리는 귀신 울음소리로 들렸고 흔들리는 나뭇가지는 귀신의 머리카락처럼 보였다. 호랑이는 몸을 찢지만 귀신은 영혼을 앗아간다니 더 무서운 노릇이었다. 사람들은 각자 믿는 신을 찾기 시작했다. 김훈장은 공자님을, 촌장은 조상님을, 박서방은 부처님을, 덕구는 산신령님을 찾았다. 좁은 동굴 안에서 유교, 불교, 무속신앙이 짬뽕된 기이한 합동기도회가 열렸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제발 살아서 돌아가게만 해주시면 소 한 마리를 잡겠습니다. 박서방의 기도에 옆 사람이 핀잔을 주었다. 이 사람아, 소는 이미 호랑이 밥이 됐을 텐데 무슨 소를 잡아. 새벽이 다가오자 피로가 극에 달했다. 사람들은 꾸벅꾸벅 졸면서도 서로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는 것을 거부했다. 저기 머리 좀 치워주게. 이가 오물 것 같네. 자네 입냄새가 더 심하네. 그들은 서로를 혐오하면서도 체온을 나누기 위해 붙어 있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을 견뎌야 했다. 인간의 존엄성은 바닥에 떨어졌고 남은 것은 본능적인 생존 욕구와 짜증뿐이었다. 그때 덕구가 참지 못하고 방귀를 뀌었다. 감소리는 작았지만 위력은 대단했다. 밀폐된 동굴 안에서 고구마를 먹고 낀 방귀 냄새는 독가스나 다름없었다. 으아, 이게 무슨 냄새야. 호랑이가 똥을 쌌나. 사람들은 코를 싸쥐고 헛구역질을 해댔다. 김훈장은 이것은 독이다. 놈이 도끼를 내뿜었다며 호들갑을 떨었다. 방귀 한 방에 양반들의 채통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동굴 입구 쪽으로 신선한 공기를 마시려는 쟁탈전이 벌어졌다. 서로 먼저 머리를 내밀겠다고 밀치고 꼬집는 악유 다툼이 이어졌다. 비키시오. 내가 촌장이요. 촌장이면 숨 안 쉬어도 됩니까? 계급장 떼고 붙은 이 싸움에서 승자는 힘센 머슴들이었다. 어르신들은 구석으로 밀려나 덕구의 방귀 냄새를 고스란히 들이마셔야 했다. 사회적 지위가 생물학적 악취 앞에선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다는 사실이 증명된 셈이었다. 먼동이 트기 시작했다. 동굴 밖이 희미하게 밝아오자 사람들은 그제야 싸움을 멈추고 서로의 얼굴을 확인했다. 눈밑이 뚜라고 머리는 산발인 몰골들이 마치 무덤에서 기어나온 좀비 같았다. 그들은 밤새 호랑이와 싸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상상과 그리고 옆 사람의 이기심과 싸운 것이었다. 그리고 그 싸움의 결과는 처참한 패배였다. 동굴 밖은 너무나도 고요했다. 호랑이의 포효도 비명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새들이 지저귀는 평화로운 아침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다. 김훈장은 조심스럽게 동굴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상쾌한 아침 공기가 폐부로 들어오자 그는 왠지 모를 허탈감을 느꼈다. 살았는가? 그의 물음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서로의 눈을 피하며 민망해할 뿐이었다. 사람들은 주섬주섬 짐을 챙겨 동굴을 빠져나왔다. 밤새 그토록 무서워했던 숲은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밤새 버린 추태가 부끄러워 아무 말 없이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반성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영웅담으로 포장할까 하는 궁리가 싹트고 있었다. 진정한 비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산 아래 마을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진실, 즉 아이들이 편안하게 자고 있다는 그 잔인한 진실과 마주해야 했기 때문이다. 성인 군자들의 하산길은 등산길보다 훨씬 더 무겁고 가시방석 같았다. 아침 햇살이 산등성이를 넘어오자 숲속의 폐잔병들은 하나둘씩 마을로 내려올 채비를 했다. 밤새 추위와 공포에 떨었던 그들의 몰골은 거짓대와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마을 어귀가 가까워지자 그들의 태도는 기이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굽었던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침을 발라 헝클어진 머리를 넘기며 짐짓 위풍당당한 장군의 걸음걸이를 흉내내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생존자들의 귀환이 아니라 김 훈장은 찢어진 바지 엉덩이 부분을 가리기 위해 도포자락을 교묘하게 묶었다. 그는 절뚝거리는 신욕을 하며 옆 사람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어젯밤의 혈투로 다리에 경미한 부상을 입었으나 대장부의 기계로 버티고 있네. 사실은 도망치다 넘어져 생긴 멍이었지만 그의 입을 거치는 순간 영광스러운 상처로 변모했다. 다른 사람들도 질세라 옷에 묻은 진흙을 격렬한 전투의 흔적이라며 서로 치켜 세워주기에 바빴다. 마을에 들어선 어른들은 내심 끔찍한 광경을 기대했다. 집들이 부서지고 가축들이 죽어 있어야 자신들의 도망이 정당화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너무나도 평화로웠다. 마당에는 병아리들이 종종 걸음을 치고 있었고 굴뚝에서는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호랑이가 휩쓸고 간 지옥도가 아니라 어제와 다름없는 평범한 시골 마을의 아침이었다. 마루에서 자고 있던 아이들이 인기척을 느끼고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칠복이 하품을 늘어지게 하며 물었다. 벌써 오셨어요. 호랑이는 잡으셨어요. 아이들의 말끔한 얼굴과 푹 잔 듯한 혈색은 밤새 고생한 어른들의 모습과 잔인할 정도로 대조적이었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어른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사실이 그들의 비겁함을 증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때 촌장이 번개 같은 상황 판단력을 발휘했다. 그는 지팡이를 땅에 쾅 찍으며 호통을 쳤다. 이놈들 어른들이 밤새 목숨을 걸고 노물산 너머로 유인했는데 너희는 태평하게 잠이나 자고 있었더냐. 그의 적반하장 태도는 실로 놀라웠다. 그는 자신들이 도망친 것이 아니라 호랑이의 시선을 끌기 위해 일부러 산으로 올라간 유인 작전이었다고 순식간에 말을 바꾼 것이다. 김 훈장도 재빨리 맞장구를 쳤다. 그는 자신의 엉덩이를 가리키며 비장하게 말했다. 보아라. 이것이 바로 놈의 발톱이 스치고 지나간 자국이다. 내가 놈의 꼬리를 잡고 늘어지는 동안 촌장님께서 놈의 정수리에 번개를 내리꽂으셨느니라. 찢어진 바지가 용맹함에 증거로 둔갑하는 순간 마을 사람들은 오오하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거짓말도 여럿이 합심하면 전설이 되는 법이었다. 파타타라미는 덕구는 한술 더 떠서 무용담을 늘어놓았다. 내가 말여 호랑이놈이 입을 쩍 벌리고 달려들기에 내가 솥뚜껑으로 놈의 이빨을 확 막아버렸지. 놈이 옥수수 털리듯이 이빨이 부러져서 도망가더라고. 그는 허공의 주먹질을 해대며 없는 호랑이와 싸우는 신혈했다. 아이들은 덕구의 과장된 몸짓을 보며 킥킥거렸지만 어른들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자네가 진정한 용사일세라고 칭송했다. 어른들은 아이들을 안아주며 눈물을 흘리는 연기까지 선보였다. 아이고, 내 새끼 아비가 너를 살리려고 지옥불에 뛰어들었다가 왔다. 사실은 지옥불이 아니라 여우굴 흙탕물이었지만 감동적인 재회 장면을 연출하기에는 충분했다. 부모들은 자신들의 죄책감을 씻기 위해 더욱 과잉된 애정 표현을 퍼부었고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으스러지도록 안겨 있어야 했다. 박서방은 외양간에 멀쩡히 있는 누렁이를 보고 안도하면서도 사람들 앞에서는 큰 소리 쳤다. 내 기도가 하늘에 닿아 우리 누렁이를 지켜주셨구만. 내가 산신령님께 소 한 마리를 바치겠다고 약속했더니 호랑이도 감동해서 그냥 물러간 거야. 그는 누렁이가 밤새 뜯어먹은 울타리는 못 본 척했다. 모든 것은 아전인수 제논의 물대기식 해석이었다. 우연은 필연이 되고 방관은 기적이 되었다. 칠복은 마당 한 구석에서 김 훈장이 내려놓은 보따리를 발견했다. 훈장님이 목숨보다 소중한 족보라며 챙겨갔던 바로 그 보따리였다. 칠복이 보따리를 풀자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족보가 아니라 낡은 나무 목침이었다. 훈장님, 이건 베개인데요. 칠복의 순진한 물음에 김 훈장의 얼굴이 시뻘개졌다. 김 훈장은 칠복의 손에서 목침을 낚아채듯 가져가며 버럭 소리쳤다. 이 녀석, 이것은 그냥 베개가 아니다. 이것은 호랑이의 급소를 가격하기 위한 전술용 투척 무기이니라. 내공이 실려있는 물건이니 함부로 만지지 말거라.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목침을 등 뒤로 감췄다. 비겁함의 증거물이 최첨단 무기로 변신하는 기적의 논리였다. 마을은 금세 축제 분위기로 바뀌었다. 촌장은 호랑이를 물리친 기념으로 잔치를 다시 열자라고 선포했다. 어제 먹다 남은 돼지고기와 식은 술이 다시 상 위로 올라왔다. 어른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서로의 거짓 무용담을 안주 삼아 떠들었다. 자네가 돌을 던질 때 정말 멋있었네. 아니네. 자네가 먼저 달릴 때 그 속도가 정말 바람 같았지. 서로를 치켜 세우는 칭찬 릴레이는 끝이 없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뻔뻔함에 혀를 내둘렀다. 어젯밤 자신들이 겪은 평화로운 밤과 어른들이 떠드는 치열한 밤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아이들은 침묵했다. 진실을 말해봤자 어른들의 화만 돋을 뿐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영웅 대접을 받는 어른들이 기분이 좋아져서 엿과 떡을 나눠주니 굳이 판을 깰 이유도 없었다. 칠복은 고구마를 우물거리며 이 희극을 지켜보았다. 비록 싸우지 않고 도망친 승자들이지만 펜붓과 입을 가진 그들은 하룻밤 사이에 패잔병에서 구국의 영웅으로 신분 세탁을 마쳤다. 칠복은 김 훈장이 찢어진 바지를 가리기 위해 엉거주춤 앉아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어른이 된다는 건 거짓말을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인가 봐. 그런데 해가 중천에 뜨자 마을은 언제 그랬냐는 듯 활기를 되찾았다. 밭으로 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입가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거짓말을 진짜라고 믿어버리기로 작정한 듯 했다. 집단 기억 상실증과 집단 최면이 동시에 걸린 마을. 그곳에는 행복한 위선이 넘쳐 흘렀다. 촌장은 흐뭇한 표정으로 마을을 내려다보았다. 허허, 역시 위기 때 영웅이 난다고 우리 마을 사람들 기계가 대단해. 그의 말에 옆에 있던 이들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하며 아부를 떨었다. 진실은 누렁이의 되새김질 속에 묻혔고 마을 입구의 장승만이 이 모든 촌극을 보고 비웃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소리쳤다. 저기 관아에서 포졸들이 오는데요. 마을 어귀로 붉은 옷을 입은 포졸들이 말을 타고 달려오고 있었다. 승리에 취해 있던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졌다. 과연 관아에서는 진짜 호랑이를 잡으러 온 것일까? 아니면 또 다른 소동의 시작일까? 거진 영웅들의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관아의 형방과 포졸들이 마을 마당에 들이닥쳤다.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가운데 붉은 관복을 입은 형방이 말에서 내렸다. 그의 허리춤에 찬 육모방망이가 서슬퍼렇게 빛나자 방금 전까지 영웅 행세를 하던 마을 어른들은 일제히 납작 엎드렸다. 촌장은 땅바닥에 코를 박고 떨리는 목소리로 아뢰었다. 나리, 저희가 밤새 혈투를 벌여 호랑이를 물리치고 마을을 사수했사옵니다. 이 공을 참작하시어. 형방은 촌장의 말을 자르며 코웃음을 쳤다. 호랑이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냐. 인근 고을에 떠돌던 미친 개 한 마리가 잡혔다는 소식은 들었다만 호랑이는 그림자도 없었다. 형방의 한마디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도 같았다. 호랑이가 없었다니. 그럼 그들이 밤새 겪은 공포와 난리 법석은 도대체 무엇이었단 말인가. 엎드린 어른들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진실은 너무나도 허무하고 그들의 무용담은 순식간에 웃음거리가 될 위기에 처했다. 순간적인 정적을 깬 것은 역시 김훈장의 현란한 혓바닥이었다. 그는 고개를 조아리며 재빨리 말을 받았다. 아이고, 나리께서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호랑이가 아니라 백성을 해하려던 사악한 기운, 즉 심신의 호랑이였사옵니다. 저희가 그 기운을 미리 감지하고 밤새 기도를 올려 쫓아낸 덕분에 미친 개 한 마리로 액된한 것이죠. 무형의 호랑이를 만들어내어 자신들의 헛발질을 영적인 승리로 포장하는 솜씨가 가히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다. 형방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산골 무식쟁이들이 겁만 많아서 헛소동을 벌였구나. 그는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다는 듯 손을 휘저었다. 됐다. 호환이 없다니 다행이구나. 우리는 갈 길이나 재촉하겠다. 관군들이 말머리를 돌려 사라지자 그제야 어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거짓말이 들통나 곤장을 맞을 뻔한 위기를 모면한 것이다. 그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묘한 미소를 지었다. 봤지 역시 우리가 기도를 잘해서 그런 거야. 위기가 지나가자 김훈장은 다시 붓을 들었다. 그는 이 영적인 승리를 문서로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대들이 이날의 위대한 정신을 기억하도록 월곡 대첩기를 작성해야 한다. 그는 마을에서 글을 제일 잘 쓰는 제자인 칠복을 불렀다. 칠복아, 너는 총명하니 내가 부르는 대로 받아 적거라. 훈장은 칠복에게 먹과 붓을 쥐어주고는 종이를 펼쳤다. 칠복은 멍하니 붓을 잡고 앉아 있었다. 눈앞에 하얀 종이가 마치 어른들의 거짓말을 기다리는 거대한 아가리처럼 보였다. 김훈장은 뒷짐을 지고 거드름을 피우며 용맹한 촌장과 선비들이 산을 울리는 포효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칠복의 귀에 들리는 스승의 목소리는 앵무새의 지저김보다 가벼웠다. 그의 머릿속에는 찢어진 바지를 입고 도망치던 스승의 뒷모습과 텅 빈 마을에서 고구마를 구워 먹던 친구들의 얼굴이 겹쳐 떠올랐다. 뭐 하느냐 어서 적지 않고 김훈장이 재촉했다. 주변의 어른들도 한마디씩 거들었다. 그래, 내가 소뚜껑으로 놈을 막았다는 구절도 꼭 넣어라. 내 기도 덕분에 누렁이가 살았다는 말도 빼먹지 말고. 그들은 아이에게 거짓 역사를 강요하며 자신들의 비겁함을 정당화하는 공범자가 되기를 종용하고 있었다. 칠복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붓끝에 묻은 검은 먹물이 뚝 떨어져 하얀 종이 위에 시커먼 얼룩을 만들었다. 칠복은 고개를 들어 어른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는 깊은 호수처럼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경멸과 연민이 담겨 있었다. 그 침묵의 시선과 마주친 어른들은 왠지 모를 서늘함을 느끼고 헛기침을 했다. 아이의 눈은 마치 거울처럼
그들의 추악한 본 모습을 비추고 있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었다. 칠복은 천천히 붓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훈장님 먹이 너무 탁해서 글이 써지질 않습니다. 그것은 칠복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반항이자 조롱이었다. 먹이 탁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마음이 탁해서 거룩한 역사를 쓸 수 없다는 뜻이었다. 칠복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당을 걸어나갔다. 등 뒤에서 저런 버르장머리 없는 녀석 하는 훈장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지만 칠복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결국 월곡대첩기는 김 훈장이 직접 작성했다. 그는 화려한 미사여구를 동원해 자신들을 구국의 영웅으로 묘사했고 그 기록은 마을회관 가장 높은 곳에 걸렸다. 사람들은 그 글을 읽으며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었다. 우리는 용감했다. 우리는 승리했다. 거짓말은 반복될수록 진실처럼 굳어졌고 부끄러움은 술잔 속에 녹아 사라졌다. 마을 어귀의 언덕 위 칠복은 누렁이 옆에 앉아 저물어가는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붉은 해가 산 너머로 넘어가며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칠복은 옆에 놓인 풀을 뜯어 누렁이에게 내밀었다. 소는 아무런 의심 없이 혀를 내밀어 풀을 받아먹었다. 너는 좋겠다. 거짓말을 안 해도 배가 부르니까. 칠복은 씁쓸하게 웃으며 소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정직해라, 용감해라 라고 가르치지만 정작 자신들은 두려움 앞에서 누구보다 빨리 도망치고 진실 앞에서 누구보다 쉽게 눈을 감는다. 오늘 칠복이 배운 것은 책 속의 도덕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비굴해지는 어른들의 생존법이었다. 하지만 칠복은 다짐했다. 저 썩은 먹물로 쓰인 역사책 따위는 믿지 않겠노라고. 바람이 불어와 칠복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다. 마을에서는 다시 왁자지껄한 술판이 벌어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가짜 영웅들의 축제는 밤새도록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칠복은 알고 있었다. 진짜 호랑이 위기가 다시 온다면 그들은 또다시 찢어진 바지를 입고 가장 먼저 도망칠 것임을, 그리고 남겨지는 것은 또다시 아이들과 힘없는 짐승들 뿐일 것임을. 칠복은 주머니에서 숯 조각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바위 위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영웅의 모습이 아니었다. 엉덩이가 찢어진 채 달리는 사람, 솥뚜껑을 쓰고 기어가는 사람, 그리고 그 뒤에서 풀을 뜯는 소 한 마리. 그것이야말로 가감없는 진실의 기록이었다. 비는 그쳤지만 칠복의 마음속에는 지워지지 않을 얼룩이 남았다. 어둠이 내리고 마을의 등불이 하나둘 켜졌다. 멀리서 보면 평화롭고 아름다운 마을이었다. 하지만 그 평화가 비겁함과 거짓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제 소년 칠복이 혼자뿐이었다. 소년은 말없이 붓을 꺾어버린 손을 털고 어둠 속으로, 그러나 거짓없는 자신의 집으로 천천히 걸어갔다.